안녕하세요. 저는 매기에서 온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콘서트 Y를 같이 진행하게 될 박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 콘서트 Y에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경제에 관련되어서 같이 재밌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선생님들 소개해드릴게요. 박수로 좀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처음 보죠? 방송에 많이 나와도 소용이 없어. 줄리엣만큼 젊지가 않아서 그런가? 하여튼 오늘 여러분하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경제 강의를 해줄 곽수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기서 아마 유일한 기자 같습니다. 경향신문 경제부 박정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진짜 하이라이트는요. 오늘 경제 강연을 듣는 거거든요. 오늘 경제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이제 경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어때요? 안 좋죠, 그죠?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 위기가 얼마나 갈지도 모르게 끝이 난다면 언제 끝이 날지 또 끝이 나서 이게 얼마나 좋아질지도 잘 모르죠, 그죠? 예, 상당히 좀 불안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여러분들 암산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암산, 암산. 줄리엔 암산이 영어로 뭐예요? 암산이란 단어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편한데? 멘탈 매스라 그래요. 예, 정신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곱하기 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 44 곱하기 8 얼마예요? 352, 그죠? 352 곱하기 25. 예? 8,800이에요. 맞아요? 왜 제가 8,800이 나오냐고 여쭤봤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88만 원 세대라 그러죠. 여러분 세대를. 그게 왜냐면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4,400원을 번다고 계산을 1시간당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그럼 4,400원씩 하루에 근무 시간이 최대한 하면 몇 시간? 8시간. 그럼 8시간 근무를 하면 곱하기를 아까 해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죠? 35,200원. 근데 이게 한 달에 보통 우리가 며칠을 일을 하냐 그러면 25일을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25를 곱해버리면 얼마 나왔다고요? 88,000? 88만 얼마가 나오죠. 그래서 88만 원 세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시간당 8시간을 일을 하고 시급으로 받았을 때 최고 받을 수 있는 가격이 88만 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GDP라는 개념 알아요? 들어봤죠? 그럼 내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까? GDP가 뭐의 약자예요? Gross Domestic? 그 다음 P는? Product. 그렇죠. 오, 대단해. Gross Domestic Product이에요. 미국에 있는 IBM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10,000명을 고용을 했어요.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 생산한 것은 우리나라 GDP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오, 어떻게 되죠? 그렇죠. 도메스틱이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S그룹이 베트남에 가서 핸드폰을 만들어서 팔았다 그러면 오, 대단하다. 훌륭.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도메스틱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 인정을 하니까. 그럼 해외에서 생산된 것을 다 포함하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GNP라고 그러죠. 그 GDP의 개념으로 우리의 경제력을 세계 280개국에 견주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7위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만큼 행복해야 되죠? 행복해요? 아니요. 왜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님이 안 줘서 일단 첫 번째 경제 활동을 하는 나이가 아니니까, 그죠? 학생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대학을 가시는 분도 가시고 또 직장 생활 하실 분들이 계실 건데, 그런 분들은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소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기업의 첫 임금, 입사를 하게 되면 처음 받는 임금이 어느 정도, 연봉이 어느 정도 되죠? 2,400. 뭐 기업마다 다 틀리죠, 그죠? 예, 3,500 주는 데도 있고 2,400 주는 데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3,500을 받으면 소비를 더 할까요? 2,400을 받으면 소비를 더 할까요? 3,500을 받아야 소비를 더 하겠죠? 예. 우리나라의 장년층과 청년층의 고용 추이를 이렇게 놓고 보면 비록 정부 통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보이죠, 지금. 그죠? 빨간색이 청년 경제 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파란색이 청년 고용률을 말하는데 지금 어때요? 2014년에 들어와서 조금 상승하거나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여기 2013년 1, 4분기에 비해서는 약간 높지만 우리가 그렇게 경제 성장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노동시장이나 고용 환경이 좋지가 않다. 이유가 뭐다? 경제 성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성장도 하고 고용도 많이 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해야 돼요? 경제가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소비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소비를 하려면 그럼 뭐가 늘어나야 된다고 다시 돌아가면? 일자리가 늘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요새 부모님들 말씀을 듣고 보면 어때요? 부모님 말씀이 어렵죠, 그죠? 그 여러분들 양극화 이야기 많이 들었죠? 양극화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개인주의예요?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살자는 사회주의예요? 개인주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을 열심히 했으면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한 만큼 돈을 버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양극화가 당연한 거 아닌가? 양극화를 인정해 줘야지. 다시 말하면 돈을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사회가 돼야지만 시장 경제가 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제대로 된 경제 아니에요? 맞죠? 동의하죠? 예, 근데 왜 우리가 양극화를 나쁘다 그럴까요? 박 기자님, 왜 네. 양극화가 나빠요? 이 질문 예상 못 하셨죠? 우리 박 기자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내가 돈을 못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10씩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9를 가져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1밖에 안 가져가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를 하고 싶은 의욕이 떨어지겠죠. 못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다음 또 하나는 한쪽에 너무 부가 편중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일부가 만약에 뭐 나는 1,000만 원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10만 원씩 가지고 있으면 이 1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비가 안 되겠죠. 그렇다고 또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밥 하루 한 끼 먹는 걸 갖다가 내 1,000만 원 생겼다 가지고 10끼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부는 늘어나는데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 행복감이라든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사실은 안 들 수가 있는 거죠. 말씀 잘하시죠? 박수 한번 주셔야죠. 방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를 만드는 방법과 부를 나누는 방법이 모두가 다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맞게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박 기자님? 네, 그렇죠. 예. 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 돈 버는 방법을 한번 제가 여기다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30세에 직장을 가진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30살부터 은퇴 연령이 몇 살이에요? 65세. 그러면 35년 동안 일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2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점점 좀 올라가니까 한 500만 원 된다고 쳐요. 그러면 35년 일하면 우리가 얼마 정도 벌어요? 18억 정도, 그죠? 17억 5천만 원, 그죠? 예, 18억 정도 벌어요. 그럼 우리가 평생 버는 돈이 18억이에요. 근데 우리가 돈에 늘 시달리죠. 왜 그래요? 써야 하니까 18억 중에서 5분의 1을 어디에 쓰냐면 자녀 양육비에 써요. 5분의 1은 의료 비용으로 써요. 5분의 1은 부모님 공양하고 어른들 모시는 데 써요. 5분의 1은 어디에 쓸까요? 집 사고 음식 사고 하는 데 써요. 생활하는 데 써요. 얼마가 남아요? 5분의 1이면 17억 5천만 원에 5분의 1이면 얼마예요? 3억 5천만 원. 여러분은 3억 5천만 원을 앞으로 65세 될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은퇴를 하게 되면 65세 은퇴를 하게 되면 남는 돈이 얼마다 손에 쥐는 게? 3억 5천.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살 수가 있다?
그러면 65세 은퇴하면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35년. 3억 5천을 35년으로 나누면 얼마 1년에? 1년에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80만 원. 80만 원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60년 뒤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나도 살고 내 자녀들도 키우고 내 부모님도 모시고 내가 늙어서 은퇴했을 때도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나의 경제 활동은 이기적이 된다? 아니면 박애주의자가 된다? 이기주의자가 된다. 그러면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다? 더 완화될 것 같다? 이 심해지는 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나쁜 거를 완화시키고 좋은 거를 더 좋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 되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는 방법에 이어서 어떻게 돈을 쓸 것인지, 그리고 또 돈을 쓰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미래가 어떻게 더 밝은 세상이 된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 사회는 202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노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분들까지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는 일자리는 점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만회하려면 경제 뭐를 해야 된다? 성장을 해야 된다. 그죠? 성장.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래와 관련지어서 결국에 우리가 돈과 얘기를 하는 것이면 저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죠.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이게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 기사가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축을 많이 하는 나라였는데 저축이 이렇게 떨어지게 됐단 말이죠. 벨기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나요? 벨기에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거의 최고 중에서 한 나라거든요. 지금 10.1% 정도 저축하고 있고요. 굉장히 저축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저축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여유가 없잖아요. 집 가격 되게 비싸죠, 서울. 전세 가격이 3억 원이고 이제 집을 살려면 5억 원인데 3만 원이 얼마나 좋겠어요. 5억인데 말이 5억이지. 5억을 모으려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갖고 10년을 모아도 사실은 모아도 1, 2억 모으기 힘듭니다. 그러면 집을 살 때 대출을 해야 되니까 당장 빚이 먼저 생기죠. 그리고 또 대학 졸업할 때 이미 대출을 안고 졸업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굳이 대출을 안 하더라도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습니다. 봉급 인상률도 높았고요. 특히 또 은행 금리가 높았죠. 근데 지금 은행 금리 아시다시피 거의 뭐 2.0% 심지어 제로 금리니까 은행에 넣어도 이게 목돈이 되지가 않고 저축을 하려도 그것도 저축할 유인이 없는 거죠. 금리도 계속 낮아지는 것도 이유죠. 그렇죠. 사실 경제 구조가 이제 성숙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수출 중심에서 이제 내수로 어느 정도 궤도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축률이 떨어지는 거는 맞는데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죠. 25% 정도 되던 경제가 이제 뭐 2%대, 3%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저축률이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저축한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경제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할 필요도 있어요. 저축이 되어지면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목돈이 되고 또 경제가 어려워질 때 보탬이 될 수 있고 또 저축이 적어지면 소비로 돌아가니까 우리 경제가 체질이 바뀔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이자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다. 그러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은행에 넣어봤자 실제로는 줄어드는 건 아니냐. 그래서 저축률이 낮아지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방금 실질 이자율이 0%라는 말씀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준금리 이야기할 때 2%라는 건 명목금리죠. 그죠? 그렇죠. 거기서 무엇을 빼야 되죠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빼면 그게 실질금리예요. 그러니까 명목과 실질의 차이는 명목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2%는 명목금리. 지금 소비자 물가가 한 1.3 정도 되죠? 1.7. 1.7 되죠. 그러니까 2에서 1.7을 빼면 얼마예요? 0.3. 그러니까 우리가 제로금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그 여러분 이제 회사의 취지가 임금 오르죠. 임금이 매년 오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 오르는 임금이 명목 임금이 오르는 걸까요? 실질 임금이 오르는 걸까요? 명목 임금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로 임금이 3% 올랐는데 물가가 4% 올랐다. 그러면 여러분의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그죠? 예, 마이너스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뭐 지금 계속해서 돈을 버는 얘기를 하지만 결국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 집인 것 같아요. 집값이 비싸. 예,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13%를 넘죠. 그렇죠. 주택 보급률이 113%란 말은 집이 얼마가 더 보급됐다는 거예요? 13%가 더 보급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집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한 사람이 많이 가요. 오, 누구예요? 박수! 한 사람이 두 채 이상씩 소유를 하게 되니까 집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못 가지니까 시장에 공급이 적다 많다. 그래서 집값이? 줄리에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집 샀어요? 월세로 살고 있죠. 월세? 친구들하고 같이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월세도 비싸죠. 서울이 굉장히 비싼 편이긴 하죠. 특히 한국은 보증금이라는 게 너무 부담이 됐어요. 솔직히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나와서 살아 그러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그러니까요. 보증금은 저도 제일 힘들었거든요. 한 1,000만 원 갑자기 내 지갑이 없거든요. 너무 비싸.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주로 한 월세 3배 정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40만 원이면 보증금은 1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군요. 전세라는 제도는 거의 우리나라에만 거의 존재하는 제도라고. 저희 친형께서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전세가 뭔지. 전세라고 하는. 지금 벨기에 이야기를 해줬는데 미국은 렌트를 할 때 아파트를 한 달치를 보증금으로 걸어요. 그러니까 이 700불짜리다 그러면 700불을 보증금으로 걸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세가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거든요. 왜 우리나라만 있을까요? 진짜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사실은 보면 그게 우리나라 이제 30년 만에 급격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 영향이 큽니다. 예전에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높았을 때는 금리도 높았어요. 이자 금리가 10%를 넘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를 받아서 주인이 이 돈을 은행에 예치를 하면 그게 소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1억 원 같은 경우에 내가 받았다. 1억 원을 집어넣으면 10% 이자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러면 그냥 1억 전세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집어넣으면 은행에서 사실상 월세를 받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금리가 높았을 때 가능한 거죠.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보다 훨씬 빨리 성숙한 사회로 갔었고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제도가 발전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친형이 말씀해서 약간 아파트 관련 사업 하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까지는 거기 또 갑자기 물가가 확 올라갔어요. 아파트들이. 진짜로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거기가 관광이 너무나 뜨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집 사고 하지만 현재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집 점점 줄어들고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때도 보증금이 너무나 비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월세 줬기 때문에 못 낼까 봐. 근데 요새는 갑자기 그 버블이 확 터지면서 모든 집값 싸지고 보증금도 많이 사졌던 게 이제 사람들은 어차피 낼 돈이 있기 때문에 보증 안 해도 된다는 거 바꿨기 때문에 한국도 조금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비싸요. 죽겠어요. 우리 가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족이 있잖아요. 한 가구에 전체 소득, 아버지가 어머니가 일하셔서 받아오시는 돈 소득이 있잖아요. 소득의 80%가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살고 있는 그 집이 여러분 가족의 전 재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러다 보니까 돈의 흐름이 다 어떻게 돼요? 묶여 있는 셈이 되죠. 부동산의 80%가 우리 재산이 묶여 있으니까 부동산하고 가장 밀접한 산업이 무슨 산업일까요? 건설 산업 또 은행, 금융 산업이잖아요. 그럼 부동산이 무너지면 은행이 무너지죠. 은행이 무너지면 돈이 제조업체에 들러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체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글로벌 경제 위기, 미국의 서프라임 위기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집을 꼭 나는 집을 꼭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 나는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집은 내가 꼭 살 것이다. 예, 내려주시고 나 별로 집 같은 거 상관없고 전세 살거나 월세 살아도 되니까 나는 재밌게 살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사람. 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그러니까 주거라고 하는 개념이 박 기자님 보시기에 어때요? 많이 바뀌었죠 지금, 그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집값 자체가 너무 높다라는 게 또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 원인이 또 하나가 아닐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얘기를 이렇게 쭉 한번 해봤어요. 쭉 흘러가다 보니까 굉장히 얘기가 거대해졌네요.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어떤 학문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 토크는 이제 쭉 이제 마무리가 지어질 것 같고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손을 들고 질문해 주세요. 저쪽에 있는 학생. 아까 교수님 저희 나라도 점점 제로금리로 가까워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전세 제도란 거 없애야 되지 않나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예, 좋은 질문이에요. 앞으로 집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노령화가 되고 있는데 70평, 80평대를 원할까요? 20평, 30평대로 갈까요? 그렇죠. 그러면 집의 공급이 많아지는 형태로 가겠죠. 그럼 집값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지겠죠. 전세라고 하는 것은 집을 사기 전에 어느 정도 집값의 70에서 80% 되는 목돈으로 돈을 보관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만약에 지금보다 떨어지게 되면 그 돈으로 집을 사고도 남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전세 제도는 자연히 시장에서 없어질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우리가 집에 대한 소유 개념, 여러분들도 이미 손을 드셨지만 전세 제도는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집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저기 가운데. 예, 저기 가운데 있는 학생. 얼마나 돈을 벌어야 부자인지 아닌지. 진짜 어느 정도 돼야지 진짜 부자예요? 저도 진짜 모르겠네요. 금융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2011년 현재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부자입니까 하니까 500억이어야지만 되고 내가 전화 지금 했을 때 나한테 현금으로 올 수 있는 돈이 50억 정도는 돼야지만 부자다라고 부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대답한 분들 중에서 30억, 50억 이야기한 분만 따로 모아서 질문을 했어요. 어느 정도 돼야지만 부자입니까 하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대답했냐 그러면 현금 동원 능력이 100억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0억인 사람은 50억 가지고 만족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자는 어디에 있다? 우리가 종교적인 관점에서 말을 하는 부자는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학생이 질문한 게 참 좋은 질문인데 그 이제 행복과 관련된 거거든요.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부자다 그러듯이 아마 줄리엔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행복할 거예요. 19세에 고등학교를 1년이나 일찍 해서 학년을 뛰어넘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까지 와서 이 잘생긴 인물로 한국에서 수많은 팬을 모시고 지금 최고의 축가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거기다가 부수입까지 챙기고. 그러니까 줄리엔이 가장 행복할 거예요. 확실한 거 저는 행복과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는 이게 내가 원래 생활비 해야 될 비용보다 그냥 쓸 수 있는 돈, 그 정도만. 그러니까 재미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일단 부자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평생 먹고 살 정도도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고 그게 가난하다는 거겠죠. 일단은 내가 좀 자유돈이 있어야 그때부터 좀 부자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 질의도 들어봤고 일단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미래는 계속 우리의 현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미래를 보다 더 경쟁력 있고 그리고 힘있게 맞이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경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계속 사회를 지켜본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나은 미래,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경제 콘서트 Y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쏜다 퀴즈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자장면이 얼마인가요? 10년 전에 그게 3,000원이었다고 하고 20년 전에 1,000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1965년 자장면 가격이 과연 얼마였을까요? 오, 제일 먼저 일하던 것 같아요. 자, 아닙니다. 땡. 미칩니다. 땡. 자, 얼마요? 150원? 미치라니까요. 위험하면 안 돼요. 네. 30원. 정답입니다. 6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잡.